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규은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아마 우리적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로서는 기쁩니다. 제가 이제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번 학기는 소위 비대면 강의라 그래가지고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만나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강의라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분들 뵙고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진짜 제 직업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을 갖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대구 다시 보기 지역 정체성 찾기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구에 쭉 지금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제 연배 되시는 분도 보이시고 한데 아마 적어도 대구에 3, 40년 넘게 또 많게는 뭐 60년, 70년 사신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대구를 뭐 다시 본다? 뭘 다시 보지? 하는 생각을 아마 먼저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뭐 다시 또 볼만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의 정체성이 뭔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잡아보면은 우선 이제 대구를 다시 본다 하는 것이 지역 정체성을 찾는다 그랬는데 뭐 지역 정체성을 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 하지 않아도 뭐 여태까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는데 새삼 무슨 지역 정체성을 이야기하나, 특히 세계화 시대에 무슨 다시 지역을 이야기하나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 정체성을 찾을 만한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지역 정체성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구의 지역 정체성을 그러면 뭐 연구한 학자들이든 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걸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대구를 다시 본다는 의미가 뭘까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 또 뭐 가능하면 서로 좀 토론 비슷한 것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일 처음 지역 정체성을 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 정체성을 왜 찾아야 하는가 했을 때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에 살지 않는 또 외지인들도 분명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반대 목소리를 하는 겁니다. 소위 지역 정체성을 찾다 그러면은 우리 대구 시민이 지금 250만이거든요. 뭐 정확히는 이제 246만 해서 하여튼 247만 그 사이입니다. 한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열길 뭐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하는데 그 250만에 가까운 사람들 다 뭐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본다는 게 시간 낭비고 돈 낭비 아니냐. 네. 심지어 이제 시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위해서 또 지원도 하거든요. 뭐 우리 애터지 낸 세금 허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지역 정체성을 그래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묵고 사는데 무슨 소용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뭐 여태까지 지역 정체성 대구에 대해서 몰라도 잘 살아왔는데 새삼 뭐 알아서 소용 있겠노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사실 대구에 대해서 간혹 대구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구 바깥에 사는 사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좋게 안 봅니다. 예. 최근에 이 뭡니까 또 우리 지역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나타났다 하니까 또 대구냐 이런 댓글이 당장 오르더라고요. 사실 서울 지금 수도권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청정지역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이제 한두 명 뭐 이렇게 넣었다 그래가지고 또 대구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가 이런 마당에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때 갖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만 괜히 고착시키는 거 아니냐. 예, 현재 대구에 대해서 뭐 보수적이다, 뭐 심지어 수구 꼴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지역 정체성 찬다하는 것이 과거에 마치 우리가 지방색 이야기하고 지역 감정 부추기고 하듯이 그리 될 공사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영남, 호남 지역 감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우리 지역만 자꾸 뭐 좋으니 나쁘니 일삼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뭐 그게 무엇이 좋은 일이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이나 비판이나 회의 또 의혹 그런 우려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에 사는 일부 학자들이 우리 대구의 지역 정체성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가 그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고자 합니다. 과연 지역 정체성 하는 것이 묵고 사는 거하고 도저히 관계가 없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지금 세계화 시대입니다. 예. 상품을 하나 팔려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소위 경쟁력을 갖춰야 팔립니다.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뭡니까?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자본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소위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전에 K-드라마, K-팝, K 뭐 영화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시민 의식도 높고 그다음에 그런 보건 위생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하는 인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지금 만들어서 팔라 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그런 대로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진단 키트라든지 그죠? 또 이런 마스크라든지 하여튼 방역 관련 그런 의료 장비와 제품들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예, 중국산 마스크 안 받습니다. 중국산 진단키트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산 한국제는 서로 돈을 주고 기다리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그런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처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 브랜드 가치를 갖춘다고 합니다. 마치 명품의 어떤 브랜드처럼 그 지역에서 나온 것, 그것을 인정하고 같은 가격이면은 그 지역의 물건을 더 우선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뭔가 이상한 동네다, 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 자체는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또 정말 안전과 위생과 보건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 뭐 이런 것이 인정받는 지역에서 난 거라면은 그만큼 제품을 파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선진국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는 벌써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세계 소위 무역량으로 봤을 때 11대, 또 잘 나갈 때는 10대 그런 무역 강국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들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과거에 불행했던 이 식민지적 그 역사 경험을 갖고 또 우리 6.25 동란을 통해서 외국의 그런 어떤 군사적 지원과 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 헐벗고 좀 못 사는 그런 후진국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은 결국 우리가 선진국에서 생산한 그런 외제품은 뭔가 우리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돌아오기는 89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나갔다가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외국 제품들을, 전자제품들을 많이 샀습니다. 예, 냉장고도 그렇고요. 무슨 TV도 그 당시에 해도 소니 TV 하나 사가 오는 것이 그렇고, 심지어 또 코끼리 밥통 사오는 것도 필수품처럼, 예, 안 사오면 바보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LG전자, 삼성전자 세계 어딜 가도 최고의 그런 전자제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역학,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학 하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학에서는 하나의 학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공 학문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양 과목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사회과학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학문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 제가 하는 사회학, 경영학, 예, 행정학, 다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학자들의 어떤 개념이나 이론, 이걸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제 소개하고 그걸 또 받아서 외우고 시험 치고 학점 받고 졸업하고 이럽니다. 근데 사실 사회에 나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이제 그런 어떤 마치
누에가 자기 꼬치를 벗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듯이 제가 사약이라는 학문을 하면서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사약을 제대로 또 좀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이미 그 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약이 소위 인종적으로는 백인들을 위한 학문이다. 또 성별로 따지면 남성을 위한 학문이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학문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서구인들을 위한 학문이다. 남자라는 것 빼고는 저하고 관계없는 학문인 거예요. 네. 왜? 그 학문을 사약이라는 해온 학문들이 주로 그렇게 남성들이 해왔고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안 자녀들이 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했고, 그 다음에 서구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서 사약이 재미있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위한 사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 하는 것도 과연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다른구나. 다행히 저는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국비로 유학 갔기 때문에 너는 한국 다시 돌아가야 할 친구니까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라. 이게 하나의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거기서 배우지만 연구 대상이라든지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저는 석사, 박사 다 한국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른바 한국의 고등 실업 문제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대졸자들의 취업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1989년도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3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에 관심 안 가질 때입니다. 어느 모 일간지에서 저를 꼬집어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가서 한국 고등 실업 문제 연구하고 박사딸로 유학 갔나 하는 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도 국비 유학생이. 근데 그 나라들 가보니까 그네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 바로 자기들의 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뭡니까?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뭡니까? 이런 사회과학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여전히 뭡니까? 외국의 그런 개념, 외국의 이론, 외국의 학자들을 소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신화도의 용역을 몇 번 해보면은 늘 주문이 뭔지 압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는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참 기가 찹니다.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다 뭡니까? 한 번씩 해외 그래 나들이성 간다고 막 두들겨 맞는데도 눈치 보면서도 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 문물, 선진 정책, 선진 제도 배워온다고 다 그렇게 가는데 제가 한번 싱가포르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더만요. 똑같은 자료를 한국 사람 오는 사람마다 요구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 복사해오고 베껴왔는데도 서로 참조 안 하고 그냥 내면은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뭔가 정답은 저 산 넘어 강 건너 바다 건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문화식민주의적인 그 사고에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하는 하나의 정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느니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푸느니 하는 것은
이런 문화적 중심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외국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뭡니까? 뭔가 서울에서 뭘 해야, 또 중앙정부에서 뭘 해야, 예,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소위 지방 분권을 이해하고 지역 자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내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막 그런 사고들이 뭡니까? 밑으로 가면은 젊은 우리 애들은, 자식들은 다 무조건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문화적인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런 지역 정체성이 제대로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인 자긍심 회복입니다. 아까 대구 경북에 대해서 외주 사람들이 그렇게 폐마하고 그걸 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우리의 그게 어떤 낙인처럼 찍혀서 보수락하면 무조건 나쁘고, 뭐 보수하면 그 다음에 수구 꼴통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뭐 구제불능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스갯소리도 우리한테 좋은 우스갯소리가 잘 없어요. 뭐 경상도 남자들 세 마디만 한다. 그죠? 뭐 아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너무나 제가 볼 때 황당하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하면 뭡니까? 그렇게 남들이 우리한테 안 좋은 것 보는 것, 그것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구 경북이 진짜 우리나라에 뭐 못할 짓을 그렇게 많이 했나?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8 우리 민주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에 아주 선구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이만큼 살게 된 게 그런 산업화의 주역의 역할을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민주화, 독재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 관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데도 이 지역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다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 이유, 또 행복 추구권 실현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소위 진보 쪽에 뭐 좀 그렇게 축이 쏠려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런 보수적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폐마하는 분위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확진자 우리 한두 명 나와도 또 대구가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연장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헌법에 이야기되다시피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시혜적인 차원에서 마치 적선하듯이 지방민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도 당당한 국민의 일인입니다. 네. 왜 서울말만 표준어가 돼야 됩니까? 네. 왜 경상도는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고 사투리가 돼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문화적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의 변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보는 인식이라든지 이 공간적 위상에 대해서 높낮이를 따지는 것 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미국 뉴스를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제 흑인들의 그런 인권 탄압이 이슈화되면서 이게 점점 소위 내가 볼 때 미국의 이 새로운 민권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역사적 관점을 달리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콜럼버스를 굉장한 사람으로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공을 1등 공을 세운 사람으로 간주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부를 때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그럽니다. 예. 왜? 자기들이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잘못 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고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인도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제가 볼 때 우리 황인종하고 가깝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몽골리안하고 제가 볼 때는 DNA 혈통상 저는 같은 계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애 낳으면 우리 어린애들 엉덩이에 시푸른 멍이 들어서 나옵니다. 삼신 할매가 빨리 나가라고 볼기짝 때려서 나왔다 해서 멍들었다고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몽골리안 스팟, 몽골 피를 가진 사람들한테 생기는 점이다. 그래서 몽골리안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진 사람 중국 한족도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몽골리안 계통만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도 그런 몽골리안 스팟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유학 가서 인디안 부족 사는 마을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절구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가 있고, 제가 어릴 때 크면서 본 그 행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 계열이, 먼 조상 계열이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칸 인디언 쪽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밝혀내야 되겠지만, 그러고 보면은 우리 조상 땅인데 콜럼버스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발견했다. 그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해방시킨 그런 장군이고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국부로 받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의 동상이 이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링컨까지 지금 그런 동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달라지는 뭐냐? 이제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제서 미국의 과거의 그런 흑역사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 최고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그 허상이 이제 드디어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으로 묻어뒀던 그런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만으로 18, 19 되는 학생들 해마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 화상으로 인사 나눈 정도인데, 이런 세대들을 우리가 요즘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1세기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접해 보면은요, 이제 내가 진짜 늙었구나. 나도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꼰대구나.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나중에 결국 덕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이 친구들은 소위 요즘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라떼, 라떼 말이야. 자기들 그 커피 라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87년 민주화 대항쟁 기억나십니까? 6.25 선언하고 일어났던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하나의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때의 헌법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 헌법 체제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민주화 대항쟁을 엄청나게 해서 이런 변화가 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소위 그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6.25 때 내가 뭐 압록강 가서 뭐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뭐 마치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나 그분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나 그게 그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냥 과거의 전설처럼 받아들여져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87년 가면 나는 생생하지만 이 애들은 내가 6.25 이야기를 그 몇 년 안 돼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애들은 87년 이야기하면 이거는 강감, 마치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나 조선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나 87년 민주대항쟁에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 시차가 별로 안 날 정도로요. 이런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특징이 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죠. 그때 소위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내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쓰러질 듯, 망할 듯, 우리 나라 중흥, 또 우리 계례들 그 염원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후진국에서 그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하나의 발전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라는 그런 전체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해서 소위 그런 산업 입국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나라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못 먹고 못 사니까 한 명이라도 자식 중에 똑똑한 사람 밀어줘서 성공하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뭐 편하겠지 하고 그렇게 몰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산업 전략도 그랬습니다. 그 이제 불균형 발전론이라 그러는데 여러 그런 자원들을 있는 건 다 끌어모아서 가능성 있는 데서 몰아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면 소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소위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라 그래서 다른 부분들까지 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면은 뭔가 나한테도 국가가 발전하면은 그 발전이 내 개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할 어떤 행복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지금 상태는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배고프고 힘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참고 기다려서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죠? 예, 참고 이렇게 해서 소위 고진감래라고 나중에 단 열매가 우리한테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예, 그게 또 여러 어른들의 경험 속에서도 그게 또 맞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요즘 애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밀레니엄 세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라떼 말이구나. 예. 또 다른 우리 교수님도 뭐 꼰대시구나. 예.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표정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대는 너무 다릅니다. 예. 소위 국가를 위한다는 그 개념요. 뭐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속에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왜 요즘 애들이 군대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가? 우리 때도 뭐 좋아서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갈걸요. 전부 다 우리 외국에서 용병 써야 될 정도입니다. 예. 예, 이 친구들 생각은 자기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질 때 그게 현실입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좀 참아라. 그렇게 안 컸는데요.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찬 투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큰 상에 놔놓고 그냥 형제들 같이 먹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숟가락에 뭐 묻었다, 이런 거 갈 여유가 없이 그냥 먹기 바빴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컸습니까? 예. 자기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먹으려고 하죠. 할머니가 그러죠. 외할머니가 그러죠. 예. 다 알아서 챙겨줬는데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 욕구를 절제하고 뒤로 미루고 그 충족을 마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늘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미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희망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 뜻대로 이제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실패라는 경험을 안 해본 겁니다.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클 때는 심지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낙방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성적 해가지고 뭡니까? 저 1등부터 꼴등까지 복도 위에 쫙 써놓고 친구들은 그런 좌절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 애 하나의 어떤 잠재력, 그 적성을 보고 지도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교육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잘난 겁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왔는데 대학 들어올 때 약간 경험했지만 이제 대학 들어와서 또 열심히 한들 어떻게 됩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미래라 하면은 뭡니까? 암울한 겁니다.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야, 네 이런 스펙 쌓고 이런 경험 쌓으면은 취직될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학생은 대부분의 교수님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하고 되물을 겁니다. 이제 이런 세대들한테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 이 지역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애달픔 이게 없어요. 저는 아직도 시골 고향에 가면 내가 자랐던 것, 자랐다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여전히 가면은 이 가슴 찡하게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어떤 나무 하나, 돌 하나 예전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그 어떤 축이 들어오고 뭔가 찡해져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파트에서 크고 그다음에 좀 크면은 부모들 따라 차 타고 여행 많이 다니고 등등 해서 자기 어떤 골목, 자기가 자라난 그 터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저희들 세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하고 공차기 하던 그 골목이 없어지고 길이 넓어진 거 보면은 뭔가 가슴이 아파요. 내 추억이 하나 사라진 것처럼 그런 아련함이 있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감정 가질까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기 어떤 그 고장에 대한 애착 이게 희박합니다. 그런 애들한테 또 뭡니까? 우리가 부추기 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가야지. 인서울 대학 가야 니 취직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 선전 좀 이 대목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서울대학 제가 소위 대학 그 구조계획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체험을 해봤는데요. 수도권 있는 대학들요, 우리 지방 대학에서 관심 갖는 거에 비해서 훨씬 학생들한테 그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학 구조계획 평가할 때요, 반대하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즉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학이 참 많으니까 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대학에 대한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맞는 좋은 대학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너무나 이제 대학들이 많으니까 또 곧 문 닫을 대학도 있고 학령 인구 줄어들어가니까 여러분들 2022년 3년 되면요 입학생 16만 명이 모자랍니다. 입학 정원에 비해서. 그 말은 뭐냐면 2013년도 통계치에 우리나라 그 많은 대학들 4년제 대학 입학 정원 평균 한 대학이 1,60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만 명이 모자란다 하면요, 그런 대학 100개 대학이 입학생 한 명도 모집 못하는 겁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대학이 산재 대학 100개가 문을 닫아요. 학생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대학 구조계획하는 걸 해가지고 4만 명, 7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가자 계획을 세우고 한 겁니다. 근데 이미 2주기 때 작년 평가에서 입학 정원에 대한 소위 감언은 권장하지 않아요. 왜? 안 해도 못 채우는데요. 소위 입학 정원 50%를 못 채우는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대학 좀 평가에 낮으니까 너희들 입학 정원 30% 줄여라. 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50%가 못 들어오는데 너 대학이 안 좋으니까 30% 줄여라 한들 무슨 그게 먹히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입학 정원 줄이라는 말 안 하는 단계가 와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대학 평가를 한다 하니까 두 집단이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게 된다. 그 말이 뭐입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쭉 다 남쪽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지방대학 하면은. 그러니까 벚꽃이 남쪽부터 피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을 거다. 제일 마지막은 이제 서울 지역은 문 안 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원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 중에 일부. 그런 대학들이 이제 반대했습니다. 왜? 아니 평가 아무리 잘 받으려고 해도 입학 정원 얼마만큼 채웠느냐 그게 중요한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미 그것을 읽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평가 못 받는데 이미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몰라가지고 뭐 이 대학 가도 좋고 저 대학 가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대학 간판 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는 뒤에 망할 문 닫을 정도를 그 발표 나면 1, 2년 만에 망하게 만드는데 망하는 걸 몇 년이라도 또 땡겨지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네. 그 다음 또 반대하는 집단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인서울대학들입니다. 가만히 여태까지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학생들이 착착 와가지고 입학생 채워주는 대학들. 네, 다 전국에 지방에서 막 올리 보내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앞으로는 지방에 올려줄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도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작년부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지금 살게 됩니다. 예. 예? 지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절반이 살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대학들은 뭡니까? 평가받으면 안 좋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속살을 드러내기 싫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랭킹 받아가지고 학생들 착착 들어오는데 괜히 평가해가지고 속속들이 드러나서 자기들 랭킹 내려가면 체면국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집단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방 국립대학들은요, 뭐 등록금만 싼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서울 사립대학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뭐 서울 무슨 대학 하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여튼 스카이 대학의 하나입니다. 그게 자녀를 보낸 사람이 같이 대학 계획 그 구조계획 위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방 모 대학의 이제 교수예요. 그 여성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 이제 졸업생이 돼 가지고 이제 졸업 축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난 뒤 야 이제 끝났으니 지도교수 한번 인사, 그동안 참 가르쳐서 고마우니까 인사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애가 엄마 나 지도교수 누군지 모르는데. 4년 동안 다니면서 지도교수 얼굴 한 번 안 본 거예요. 대화 한 번 안 한 거예요. 지도교수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위 제가 볼 때 방목한 거예요. 그냥 우리 대학 들어왔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장사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서울 그것도 우리가 알아주는 그런 대학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만나기 싫어해도 지도교수 대학 졸업할 때까지 8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 학기 최소한 한 번씩은 만나야 됩니다. 교수들에서 싫죠. 자기 시간 뺏기는데요. 요즘 젊은 교수들은 전부 연구만 많이 해서 자기 실적 올려서 성과급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시간 뺏기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렇게 딱 정산 시스템 속에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정말 지역에 이런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서 대학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 정체성을 이제 어떻게 찾을까 하는 부분 좀 학술적인 거라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 찾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태까지 학자들이 해온 부분을 소개하면은 하나는 이제 문헌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우리 대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대구 지역은 또 어떤 곳이냐, 이제 그걸 물어가지고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 방법을 하신 분들이 다 제 은사님들이십니다. 이 최홍규 교수님도 경북대 사회학과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대 사회학과로 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구에 경북대 계실 때 대구 시정연구에 이제 처음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에 하다시피 이제 어떤 전통주의, 뭐 폐쇄주의, 뭐 이런 것이 우리 대구 시민의 특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학술적으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대구가요, 또 세계적으로 조금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1968년도인데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시작되는 초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골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일자리 찾아서 많이 옵니다.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죠? 등등. 그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다 그 당시 선진국인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시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후진국 중에 도시화의 그런 어떤 좀 표준이 되는,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고 이게 실상을 밝히는 하나의 전범으로서 삼을 만한 지역을 찾았는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 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바로 우리 대구시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적인 그런 협력 속에 소위 학제간 연구가 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의 도시 대구라는 형태로 2012년도에 이제 대구경북학회에서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제 68년에 연구되고 이제 71년도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제 주목을 안 했습니다. 왜? 뭐 대구 지역을 소위 괜찮은 어떤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자가 없다 보니까 언급조차 안 되고 잊혀진 하나의 연구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그걸 이제 번역해내고, 그 이제 후속 작업으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의 그런 변화 과정을 해서 전환의 도시 이제 총서로서 이건으로 이제 그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전환의 도시 대구 해서 미래와 비전, 앞으로 대구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시리즈를 이제 세 권 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구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로 아까 이야기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또 저희 학과에 계셨던 정철수 교수님이 대구 청년회의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1983년이죠. 그때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대구 시사에 이제 시민의식 부분을 집필하게 되면서 또 93년도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구 시사는 95년도에 나오고 아직까지 지금 시사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3개 조사를 통해서 대구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가를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해 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가 소위 문화교육 도시라는 이미지 속에서 점점점 대구는 소비도시다 하는 행태로 이제 나타나고, 또 대구 사람 하면은 뭔가 의리가 있고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고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한 10년 사이에 대구에 대한 대구 시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외지인들도 그런 인식을 가는 것을 이제 밝혀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 이외에도 대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다른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손꼽아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1985년도에 우리나라 또에서는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그 지역을 연구해 보겠다 하는 모임이 최초로
우리 대구에서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지방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사회연구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제 대구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92년도에 창립하게 되고요. 이제 95년에 사단법인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 대구사회연구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만은 2000년 들어오면서 소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것을 국정의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선 때 그때 소위 지금의 이제 뭐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그 당시에 당 이름이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의 또 그게 새천년 민주당인지 하여튼 그쪽 후보가 노무현 후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민정당, 정의당 뭐 이렇게 또 갈려졌죠. 민중당. 그 당시 민노당이었나? 민주노동당이었나? 군영길 후보. 이 세 후보하고 대구사회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21세기 우리나라 국정 의제는 바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2003년도 1월달 신동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 싱크탱크 대구사회연구소 놓은 겁니다. 왜?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모르지만은 아마 수성구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회창 씨가 떨어졌다고 사흘 동안 밥 안 먹고 알아 누웠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 정도로 노무현 씨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도 잘 안 하고 데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됐으니까 그 인선을 보니까 묘하게도 대구사회연구소 출신의 장관들도 있었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노무현 씨의 소위 그런 비밀 싱크탱크가 대구사회연구소구나 하고 신동에서 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대구사회연구소장을 했는데 좀 난처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뭐 인연이 되어서 몇 분이 그렇게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과 연구의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소위 중앙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소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다 하는 기치를 이제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91년도죠.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 하는 것이 이제 시와 도의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이름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2004년도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경북학센터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대구경북학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홍철 원장님이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대구경북학회가 출범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학문적 연구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계속 대구 경북 이야기하니까 제목은 대구 다시 찾기 다시 보기 했는데 왜 자꾸 경북까지 들먹이지 이런 아마 의아심을 혹 여러분들께서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제가 볼 때 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뿌리입니다. 1601년이죠. 선조 34년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죠. 경상감령이 대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주와 상주를 따서 경상도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상감령이 제일 처음에 경주에 있다가 상주에 있다가 또 전란시에 또 뭐 안동 있다가 등등 하다가 이제
1601년에 대구에 와가지고 쭉 이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지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1896년도에 와서는 이제 가부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경상도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뉘고, 그죠? 전라도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전국이 13개 도로 이제 나뉘어질 때, 그때 이제 경상북도의 중심지로서 여전히 대구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국제적 협력 연구가 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대구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연구에도 얼핏 나오지만은 대구 사람들이요, 부산 직할시가 하여튼 1960년대 초반인가 돼서 제가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뭐 찾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늘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합니다. 왜 부산은 직할시인데 대구시는 직할시 안 되노? 혹 여기 계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뭔가 서울특별시, 특별하다고 서울특별시 이름 짓고, 그 다음에는 부산은 부산직할시. 왜 대구는 안 되노? 사실 대구가 어떤 경상도의 그런 문화, 역사, 행정의 중심 도시였는데 왜 부산보다 못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부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일제 식민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갑자기 큰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1981년도에 비로소 대구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하고 행정적으로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독립되는 거고. 그다음에 1995년에 저희 광역시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달성군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구 광역시가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은 대구와 경북이 그렇게 먼 행정 단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 자식 내지는 형제 자매 이처럼 가까운 그런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 상격동에서 이제 예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분리 의식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 도청 이전을 이제 결정하면서 2011년도에 이른바 경북 정체성 포럼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웅도 경상북도가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뭔가 경북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6년간의 연구 끝에 경북 정체성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예, 이 책자로 나왔는데요. 결국 경북의 혼, 즉 경북의 정체성은 뭐냐? 한국 정신의 창이다. 예.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을 보려 그러면은 바로 경북이라는 곳을 와서 보면 된다는 그런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를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내다보는 것도 창이고, 또 경북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를 또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찾았고, 경북 사람들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 소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난을 겪을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고, 또 그러한 사상을 낳은 곳이 바로 경북이다. 이래서 소위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시비 삼는 데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앞서 이야기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대구 이제 정체성 포럼 만들기 전에 사전 연구를 할 때 네 가지를 찾아냈어요. 뭐냐? 신라의 화랑정신, 그 다음에 조선의 선비정신, 그 다음에 일제 말부터 시작해서 6.25 동남까지의 호국정신, 그 다음에 근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런 새마을정신, 요 4대 정신이 우리 경북의 정신이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선비정신. 우리 충청도 양반도 선비정신인데 무슨 소리 하노? 네. 이런 게 호국 너무
어디 나라 지겠나 등등 이제 다른 우리 나라 지역에서 당장 그런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찾고 해서 이 정신은 사실 올바름 우리 경북 대구인들의 정신 속에 그런 올바름이 있다. 그 다음에 신명남이 있다. 그 다음에 어울림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창의 정신이 있다. 뭐 등등 이걸 이제 정신의 창으로 맨 처음에 표현했다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의미 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에 덧붙여서 대구는 그러면 뭘까? 대구 나름대로도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구 또는 대구 사랑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예? 예? 더위, 예, 덥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더 어울리는 말씀 같습니다. 또 고집, 예. 자존심, 예. 하여튼 여러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말들 표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들 중에 어떤 거는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구 사람 또는 대구 지역 하면 보수성이 떠오른다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합니다. 특히 선거 결과가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 이제 몰표가 나오고 이러면은 더더욱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수성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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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완전히 우리 저 젊은 애들 SNS 이렇게 한씩 댓글 같은 거 보면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무슨 아예 떼가지고 일본에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부터 그죠? 예. 근데 보수성 이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학술 용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자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모스크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스크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까? 예?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 예, 자유당 시절에 그 신익희 그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죠? 예, 그다음 후보가 없으면 이제 제 3의 이제 그 주자로서 주목받던 조봉암 씨, 예, 이분이 대구에서 또 경북에서 하여튼 7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나온 말이 대한민국의 모스크바 대구입니다. 좌익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요즘 뭐 네이버 박사 검색해 보십시오. 예.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의 모스크바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한테 덧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진면목을 이런 색칠로 그냥 덮어서 잘못 화장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이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네, 지목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 대구의 이 표가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 조사를 해보면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도 채 안 돼. 예, 컬러풀 대구 하는 것이 2003년도부터인가 하여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 시를 상징하는 표를 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컬러풀 대구를 한번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경북은 프라이드 경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 이걸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영신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대로 가느냐 마느냐. 예.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좋은 걸 찾아보라 해서 또 그런 TF팀을 꾸렸는데, 그게 또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핫플레이스 대구라 하는 걸 우리가 대안으로 내놨어요. 예.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 핫플레이스 대구가 너무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또 너무 공간적으로 조금 좁은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나와서 뭐 없었던 일로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대안으로 영어로 꼭 그런 표시하자면은 대구, The Hot Place of Korea로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신문에 한번 보도 나왔습니다. 이 컬러풀 대구를 교체한다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하면서 시 예산을 한 3억인가 4억인가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보고서 이제 컬러풀 대구는 그 도안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좀 색깔도 바꾸고 배치를 좀 바꾸는 그 선에서 고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냐, 그거 고치는데 무슨 그렇게 수억이 들었노 하는 식으로 이야기됐는데, 그게 이제 정말 와전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뭐냐면 이제 실제 이런 대안을 찾는 연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럼 컬러풀 대구를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 도안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하니까,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 당시 소위 타운 미팅 해가지고 500여 명의 그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막 이런 토론도 하면서 막 했지만 합의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뭔가 학술적으로 이런 정체성 연구가 좀 깊이 쌓이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민들 여론조사 해가지고는 한 뜻으로 모으는 것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또 학자들만 몇지 모여가지고 소위 밀실에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구를 상징하는 그거다 했을 때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로 컬러풀 대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250만 시민들한테 이것저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채택하는 걸로 가자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컬러풀 대구면 대구, 뭐 대구도 핫플레이스 오브 코리아, 뭐 코리아 하나만 해야지 두 개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일단 연구자들이 내놓은 걸 시민들이 쓰도록 해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많이 쓰는 걸로 정하면 되지 않냐. 좀 접근을 바꿔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을 겁니다. 아마 아까 대구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핫플레이스 대구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시민들 그런 의견들을 다 해서 이 단어들을 했을 때 이제 그 유사 단어들끼리 이제 모아가고 하는 건데 대구를 상징하는 또 이미지 첫 이미지 떠오르는 것이 이처럼 더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뭐 작은 거 보면 여기 뭐 늙은 도시도 있고 그죠? 맛집도 있고 뭐 복잡하다, 부자가 많다, 가로수 뭐 어떠다 뭐 이런 거가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예, 서문시장, 사과, 보수적이다, 팔공산, 섬유. 근데 이 부분요, 사과와 섬유는 2010년도에 사실 대구경북연구에서 대구 이미지 조사를 했을 때 외지인도 그렇고 우리 내지인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 출향 인사들도 그렇고요. 조사해 보면 대구 가면 사과, 섬유를 하는데 이미 2010년만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대구에서 제조업 중에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예, 오히려 자동차 그런 기계 부품 그죠?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과, 평강의 일부 사과 좀 나오지 이제 찾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대구는 사과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현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체성 찾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위가 제일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핫플레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걸로서 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뺐어요. 하여튼 다른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했는데 연령별로 이걸 나눠봤습니다. 보면은 15세에서 19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답했는데 긍정적 이미지가 훨씬 많아요. 부정적 이미지. 근데 다른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전부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아요. 더 50, 59세 이렇게 연령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이 더 많아요. 이 말은 대구에 오래 살았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대구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 탓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희망이 없느냐? 저는 바로 이 세대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이 지역의 주인공 또 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이 세대니까 이 때묻지 않는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들 생활 속에서 체험한 대구는 긍정적이다 하는 것에서 저는 우리 지역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계속 뭐 경제가 나쁘다, 살기 힘들다, 니는 뭐 공부해서 서울로 가라 자꾸 이제 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애들이 살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 밀레니엄 세대는 정말 자기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거든요. 자기들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위가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아까 더위라고 이야기하신 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더위라는 말을 빼고 한번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7개 9군이죠. 7개 9의 1개 군이죠. 그런데 수성구만 제가 따로 빼봤어요. 이게 수성구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비수성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더위라는 말을 빼고 보니까 팔공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보수적 서문시장 아까 이야기한 섬유 뭐 사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서성구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보수적 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재밌죠? 그 다음에 교육도시, 수성모, 그 다음 이제 팔공산, 뭐 서문시장 뭐 이런 식입니다. 뭔가 이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아마 대구 뭐 토박이가 많으시나? 아니면 이제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나?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좀 맑게나 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수성구에 제일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보수적이라고 보는 것도 결국 우리 지역의 리더들이 스스로 나는 보수적인 것을 뭐 자랑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 구민들이 대구에 정말 그런 여론 주도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대구를 다시 본다는 거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질문 받고 그러겠습니다. 뭐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까? 거기서 한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 문물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애착을 갖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시골 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걸 저 들었습니다.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알아야 뭐 면석이라도 하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나도 그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뭔가 행복을 느끼려 그러면은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 감상격으로 그냥 대구 다시 보기를 가지고 그중에서 지역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 그걸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바로 대구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구에 사는 이유를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거꾸로 약간 이게 조금 이래 좀 돌려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긍정성을 발견하는데 뭐냐?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대구 경북이 바뀌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거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하면 대구가 경북이 바뀌어야 돼. 뭐 전부 뭐 무슨 뭡니까? 뭐 민주당 찍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당당하게 대구 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어. 실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가 뭐 몇 % 냈다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됐다 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덕을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대구에 사는 이유가 뭐든지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개념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어떤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외지에 사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척 할 때 있지만은 결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의 답이 뭔지 하는 것은 결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고, 예,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내가 그냥 혼자 태어나서 그냥 뭐 한 지역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뭔가 내가 태어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간다. 그게 내 가족한테도 그렇고, 예, 내 이웃한테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한테도 그렇고, 예,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저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람되지만 감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런 대구 다시 보기, 그 재미없는 제목, 내가 늘 봐온 대구를 뭘 다시 봐, 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시간 내주시고, 특히 요즘 비대면해야 되고, 정말 이 중한 시간에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다는 것은 이미 깨어있는 시민이고, 바로 또 우리 수성구가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여론 지도층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구도 앞으로 뭔가 희망이 있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우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또 고견을 좀 듣고 같이 좋은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예, 저는 그거 앞에 대구 경북이 바뀌려면은 우리 대구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어디 가면은 막 담배꽁초 막 아무데나 버려놓고요, 뭐 커피 같은 거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담벼락 위에 올려놓고 그 또 물 그 빠지라고 나와 있는 구멍에 막 끼워놓고 막 이래놨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굉장히 좀 속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먼저 우리 시민 의식이 바뀌면은 대구 경북도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안 바뀌겠나 싶습니다. 예. 또 그거 앞서서 자꾸 이제 우리 요즘 같으면은 나라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나한테 뭘 좀 자꾸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내가 받은 것만큼 또 그만큼 또 나라에 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돈이 나가거든요. 이 뭐 지금 하나의 근접한 예로 그리스나 저쪽에 나라들 보면은 그런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뭐 약간 또 뭐 영어도 그런 말이 있대요. 뭐 Don't what do country for me. 예. What I do for country. 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의 단체를 위해서 이래 뭔가를 이래 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자꾸 바라기만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에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마디 좀 묻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질문까지 곁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물질이 풍족해야 사람들이 예의절을 안다는 말도 있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오를 만큼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깨어 있는 시민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이제 의식 수준에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 국민 수준인가 했을 때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의식을 어떻게 바꿀까? 참 그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학문적으로도 여러 논쟁이 있는 그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뭐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저는 기성세대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 행위를 보고요. 저도 그랬지만 나쁜 거는 쉽게 배우고 좋은 거는 참 배우기 제 걸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늘 그런 좋은 어떤 교육적 모델이 되면 자라는 애들도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어른들은 뭐 지도자들만 뭐 잘하게 맨날 이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 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기 어떤 문화 중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약에서도 소위 우리가 뭐 CCTV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내면적인 그런 어떤 자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긍정적인 걸 가졌을 때 남들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예. 이게 인간은 뭐 일반 동물처럼 타율적으로 자꾸 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태생적으로 뭔가 거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알아서 니 잘한다 하고 자율성을 줄 때 그게 저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 제도도 옛날하고 많이 이제 달라진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개인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을 키우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사회적 책무성까지 갖도록 이제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인성 교육이 좀 뒤로 밀리는 것이 안타깝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가정 교육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요즘 젊은 층 세대의 부모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정말 10분의 1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물질적인 혜택, 그다음에 학업 성적 이런 때는 굉장한 관심과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역효과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관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마을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독서 지도를 해보니까 애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그러면 뭔가 애틋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성들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그 눈물고개 다들 아시죠? 엄마 불러라 하면 다 그 큰 장성들이 닭똥같은 눈물 줄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라 하는 것이 굉장히 참 그 뭐라 할까 정말 그런 표현 더 이상 없죠. 아까 뭐 사랑 그 이상이고 아무튼 그런데 요즘 애들은 엄마를 이런 표현이 뭐 찍으니까 더 못하겠는데 하여튼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만큼 엄마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를 통제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 아니까 더 애들은 이 내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지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할 때 애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그렇대요. 근데 실제 그 말대로 애들가 그런 행위의 어떤 그 결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우리가 그냥 뭐 욕하듯이 그렇게 툭 던지는 것이 아주 그 해당되는 엄마가 들으면 이렇게 좋은 말씀들 또 질문들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은 이상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 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구가 사실은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긍지게 살락하면은 좋은 직장이 많아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대구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산업의 중심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시민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그 산업화 초기에 제일모직이라든가
코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국민의 이미지가 좋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구에 대표적인 산업 별로 없습니다. 또 공단도 뭐 거의 다 폐쇄돼서 소규모로 적어들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옳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나 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참 미래의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뭐 공장 자리에 자꾸 아파트만 자꾸 지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자리가 많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학계나 관청 주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먹거리 일자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구가 이렇게 커진 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나라를 대표할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또 삼성 같은 세계적인 그런 국제 기업도 우리 여기서 출발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우리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경제부시장도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만나면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도 옛날과 달라서 소위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창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소위 그런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포디즘적인 그런 생산 방식에 기초한 제조업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기반 뭐 사물 그런 자동화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연구들과 또 관련한 창업들에 대한 노력들을 이 지역 대학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 빌 게이츠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기업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위 민관, 산학, 연, 은, 금 이런 지역의 소위 중요한 가버넌스 주체들이 맨날 모여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휴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바로 관과 산과 그다음에 우리 대학 이렇게 3자 연합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미래 성장 그런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그게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게 새로운 이제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타 지역 타 대학들도 그걸 모델로 해라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처럼 우리 지역이 앞장서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는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이제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는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